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형사입니다. 오늘은 86강인데요 투명회계가 나라를 살린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계, 이거는 이제 모든 조직과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거래를 총괄로 집계해서 알려주는 정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75강 때도 회계를 재빨리 배우게 해서 충분히 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걸 복습해보기로 하고요. 또 특히 최근에 회계 대란 유치원이나 이런 유아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정부가 그 교육 훈련, 또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그 재정, 정부의 세금으로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고 유치원도 운영을 했죠. 충분히 자기네들이 유치원상 부모한테서 받는 돈하고 이걸 했는데, 정부 재정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작성하니까 그때 이제 확 반발을 하고 폐원을 하겠다는 둥, 아니면 아예 안 받겠다는 둥,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대단히 민감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아파트하고 또 이 소형 이 사무실 상가, 연합 복합 상가 이런 데들도 회계를 투명화시켜서 감사를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회계 투명화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습성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자기가 단식부기 형태로, 아니면 그냥 깨짝깨짝 비만기록 형태로 갖고 있다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서 좌우 대칭의 원리에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재정 상태와 소득 상태, 또 소득이나 이익의 배분 상태가 쫙 보여지니까 이게 이제 뭔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습성이 돼 있었고, 그것이 제도화돼 있었다면은 아마 그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이걸 제대로 하려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투명하게 회계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발전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냐? 자, 일단 남의 정보를 잘 알면,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망했구나, 이런 데서 창업의 의지가 촉진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다 세금도 증가가 될 것이고, 또 재정이 안정이 되면서 국가와 세계는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게 되고, 투명한 회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게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고 신념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복잡한 계약을 써야 되고, 또 남을 힘으로 눌러야 되고, 이런 거 생기는데, 투명하게가 있으면 이미 벌써 투명한 재무제표 속에서, 회계 상태 속에서 상대방과 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아니면 압제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괴롭히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 못 믿으니까 서로 그를 보다가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 생긴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아니면 무역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새 이렇게 이런 대란과 무역 전쟁이 크더라.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폭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한번 좀 보시고요. 찍으세요. 가정회계를, 우리가 이제 회계 배우기를 했는데,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말에도 수신제가 치구평천하가 있는데, 사회 발전이라고 치구평천하는 수신제가, 내가 가정을 잘 어떻게 나의 수입으로 잘 이뤄나갈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자, 연간 나의 활동은 딱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1년치. 매월 월급을 받겠지만, 1년치로 보면 내 연봉 5천에서 예금으로 들어오죠. 그치, 요새 자동이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생활비를 1년 동안 4천원 썼다고 칩시다. 예금으로. 이렇게 단 두 개의 거래 가지고 어떻게 재무상태표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하면 합계자산표에서 먼저 써봐요. 이거 컴퓨터 내에서 작성이 되는 건데, 요새 뭐 컴퓨터 아무거나 뒤지면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금이라는 거 계정에 예금이 여기 5천 있었고, 이쪽에 4천이 있었어요. 여기 씁니다. 연봉이라는 계정에 연봉 이 오른쪽이니까 5천 쓰고, 생활비라는 계정에 왼쪽이니까 4천을 써요. 그럼 요게 바로 합전시합표인데, 요게 이제 뭐 12달치 뭐 365일치가 될 뿐이지 1년치 합하면 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금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흐름의 계정으로 플로팅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을 가지고, 예금밖에 없죠. 예금을 딱 쓰니까
오른쪽에 천이 벼요. 그래서 이걸 순이익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이제 역시 이 궤적의 연봉은 이제 받았지만 벌써 머릿속의 개념이에요. 연봉이라는 물리적 개념은 없어요. 그죠? 이거 그래서 여기다 연봉이라고 쓰고 5천. 생활비도 이미 자기가 다 써서 이제 다 없어진 거니까 이 기억의 개념이죠. 그래서 생활비라고 쓰면 4천. 그래서 자동으로 그 차액이 순이익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이익 1000하고 결과적 계정이고 손익계산서에 순이익 1000이 맞으면 내가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회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재무제표 이게 이제 그동안 누적된 이익이 많다면 이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이제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 이익 이렇게 순위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단기만 내가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회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자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고 아까 저기에서 나오는데 재무상태표, 기업재무상태표는 이제 복잡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금, 매출자금, 재고자산, 특허권, 기금, 이런 게 이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매입채무, 차입금, 퇴직주당, 가자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차변, 예금 같은 것은 은행, 매출자금, 도매상, 소비자, 재고자산, 납품자, 특허권, 투자자, 잠재 투자자, 기계 건물은 연관 산업들, 토지보증금은 국가의 공해, 토지가 잘못된 공장이 있으면 공해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주변 국민들한테 공해를 일으키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것이고, 매입채무는 하청업체나 공급자, 차입금은 금융회사, 퇴직금 충당금은 임직원 가족들, 자본금은 대주주나 소유주, 잉여금은 기타 주주, 순이익은 배당을 할 때 수익주주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형이정이 많아요. 이게 비상장이라 할지라도. 또 손익계산서도 매출은 국내 소비자 유통망 AS처를 다 관계 있고 해외 수출은 국제 고객을 다 상대로 하는 것이고 기타 우발적 관련사들도 다 이해관계자들이고 기업에 또 원재료 같은 것도 납품자, 임직원, 노조 이렇게 인건비, 외주비는 연관산업, 지급자는 금융회사 이렇게 국민들 순이익은 이제 주주투자자, 법인세는 이제 국가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돈이 주고받은 이건 돈을 줘야 할 것이고 돈을 받아야 할 곳에 대치 상태를 쫙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거래나 돈이 흘러간 발자국을 그대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얘기죠. 이와 같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그냥 자기가 작성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 누가 외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인 회계감사들, 회계법인들,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말해봤자 그 건강 보고서는 의미가 없듯이 남이 독립적인 상태에서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외부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공시가 돼가지고 또 이 기업의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항상 공과금이나 세금을 30% 이상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근데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이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걸 제대로 공시해야 되고 제대로 만들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기업과 상장법인의 모두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딜 된 게 다 그냥 가정에서 출근하면 다 자영업부터 소상공인, 기업, 소중대, 재벌기업까지 비용리 유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 관리소장, 유치원장, 유치원 선생님들, 종교문화예술단체, 상장사, 공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세계 조직 이런 데 다 댕기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댕기면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정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그 모든 조직은 이와 같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회복감사를 받아야만 모든 게 믿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으로 볼 때도 과거 재무제표는 늘 현재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감사 중에 과거의 재무제표를 감사 중이고 현재는 바로 당년도고 미래 현금 추정을 통해서 기업가치 평가서나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 회계는 바로 전 세계적 공용으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문명 경제인이면 누구나 100% 상호 교류할 때 이걸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 영어는 전 세계인의 20%, 중국어도 10%, 아랍어 15%, 인도 15%, 중국어, 독일어, 불어, 일어, 한국어 뭐 이런 것들이 한다 20% 정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게 다 통역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회계는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통역이 필요하고 통역이 필요가 없고, 또 우리 헌법 의무에서도 바로 먼저 38조가 납세 의무예요. 납세 의무의 기본은 투명회계가 전제가 돼요. 투명회계가 아닌 가짜 회계로는 납세 의무도 역시 가짜 불법한 납세 의무가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돈이 있어야 그다음 국방과 병력 의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조가 돼 있고, 그래서 먼저 38조가 헌법 의무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재정이 튼튼해야 국방과 사회투자와 복지가 가능하다. 퍼줄래도 돈이 있어야 퍼주지요.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퍼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는 국가의 재정의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아주 결정적 수단이 되고 세금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요새같이 전자정부의 전자매입, 전자매출, 신용카드, 또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모든 투명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투명 회계가 바로 초범 납세 의무가 되고 국가 발전, 나라 발전, 세계 발전의 결정적인 수단이다. 이때 외부감사보고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돼서 전 조직이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아직 습성화 안 돼서 반발하고 그러는데 이제 반발이 없어져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였습니다.